한국계 일본인 레이코 씨는 한글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딸은 그런 레이코 씨를 원망했고, 레이코 씨도 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15년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손녀가 보여준 짧은 영상 하나. 그 안에 한글이 레이코 씨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 한글 영상엔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걸까요? 잠깐.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다 레이코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국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1교포 3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에게는 손녀 미사키가 있습니다. 20살 대학생이죠.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듯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저한테도 자주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거든요. 미사키가 문자를 보내면 읽기는 했지만 답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버튼을 잘못 누를까봐 무서웠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어갔어요. 딸 유미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미사키가 할머니 연락에 답이 없다고 서운해한다면서 핀잔을 주곤 했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나이에 손녀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기가 창피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미 집에 놀러 갔을 때 미사키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사키가 제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학교 과제로 만든 거라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 선 모양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조합되면서 뭔가 완성된 글자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미사키가 설명해 주길 이게 한글이라고 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에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음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계인데 정작 한국 글자는 하나도 모르고 살아왔다니요. 할아버지가 가끔 흥얼거리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가사가 혹시 한글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미사키는 신기해하며 한글의 원리에 대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제 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영상 생각이 났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니 놀라웠어요.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제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의 것들을 저는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거든요.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미사키가 보낸 문자들이 여전히 읽지 않은 채로 쌓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상하게 답장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천천히 화면을 터치해봤어요. 서툴렀지만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사키가 보여준 한글처럼 저도 모르는 것들이 이 작은 화면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사키가 보여준 한글 영상을 본 후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딸 유미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가 25살 때 일이었죠. 유미가 갑자기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발끈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고 소리쳤죠.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가 왜 굳이 한국으로 가야 하느냐며 말렸습니다. 유미는 제게 말했어요. 엄마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고 살고 있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분인데 왜 그걸 숨기려고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그때 화가 났어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유미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몇 년간 연락을 끊었어요. 자존심이 상했고 서운했습니다. 왜 일본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유미가 문자로 안부를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유미가 보낸 메시지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어인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한자가 틀렸고 문장 구조도 어색했습니다. 저는 유미가 한국에 살면서 일본어를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자 입력을 잘못했거든요.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감사하다는 한자를 쓰려 했는데 전혀 다른 뜻의 글자가 입력됐어요. 유미는 그걸 보고 엄마가 자신을 비꼬는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서로 해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꼬였어요. 저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유미는 제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았나 봅니다. 결국 며칠간 서로 연락하지 않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욱 스마트폰이 두려워졌습니다. 잘못 누르면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문자 대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미가 미사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유미도 저처럼 입력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유미는 한국에 살면서 한글 자판에 익숙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쓸 때도 무의식 중에 한글로 일본어 발음을 입력한 후 변환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아리가또라는 일본어를 아리가또라고 한글로 입력한 후 일본어로 변환하는 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가끔 변환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상한 글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유미가 일본어를 잊어가는 줄 알았어요. 유미도 제가 한자를 잘못 입력한 걸 모르고 일부러 그런 줄 알았던 거죠. 서로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실수를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됐지만 동시에 더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저처럼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제가 그 기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유미와의 거리감도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이런 작은 오해들이 쌓여서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미와의 오해 사건을 생각하며 며칠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손녀 미사키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죠. 미사키가 제게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과제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언어학 수업에서 세대 간 언어 사용의 차이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면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터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사키가 말한 조건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한글로 메시지를 직접 보내보는 체험을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겠어요. 게다가 이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죠. 미사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1교포라는 점이 프로젝트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어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 혈통을 가진 사람이 한글을 처음 접할 때의 반응을 관찰하고 싶다는 거였죠.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실험 대상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미사키에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고 제 나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사키가 한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생긴 오해들이 언어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였죠. 만약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유미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마음은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한글을 배운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미사키는 계속 설득했어요. 완벽하게 배울 필요는 없고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써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한국에서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딸 유미가 한국으로 떠날 때 저는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반대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유미가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알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유미를 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미사키는 저의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더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프로젝트를 통해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체험이 새로운 소통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죠.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실패할 게 뻔한 일인데 굳이 시도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딸 유미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미사키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미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면 시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사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지 며칠 후였습니다. 미사키가 한글 선생님을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심 부담스러웠죠. 약속한 날 문을 열었을 때 놀랐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미사키가 소개해주길 이소영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면서 일본어도 능통하다고 하더군요. 이소영 선생님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젊은 사람한테 뭔가를 배운다는 게 자존심에 상처가 났거든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대충 인사만 하고 넘어가려 했죠. 그런데 이소영 선생님이 갑자기 뜻밖의 말을 했어요. 이소영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야마다 레이코 선생님이 맞으시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느냐고 되물었죠. 그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소영 선생님이 말하길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제가 쓴 소설을 읽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제가 일본 여성 잡지에 연재했던 순정소설 말입니다. 저는 그 소설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취미로 쓴 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소영 선생님은 그 작품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갈등이 너무 현실적이고 감동적이었다고요. 특히 두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내면 묘사가 인상 깊었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글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온 젊은 학생이 말이죠. 갑자기 과거의 자부심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소영 선생님은 계속 말했어요. 그 소설을 읽고 나서 제1교포 작가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키에게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혹시 그분이 아닐까 생각했다는 거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동시에 기분이 묘했어요. 40년 전 글이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소영 선생님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글을 쓰신 분이라면 한글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한글을 배우시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창작에 대한 열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거든요. 젊은 시절 글을 쓸 때의 그 떨림이 되살아났어요. 이소영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동시에 제 이야기를 한글로 써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거였어요. 간단한 일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긴 이야기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미와의 관계 회복은 물론이고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이소영 선생님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처음의 경계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 작품을 기억해주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준다는 사실에 감격했거든요. 이소영 선생님과 첫 수업을 시작했을 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정작 시작하니 생각보다 어려웠죠. 가장 기본인 자음과 모음부터 배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들과 아, 오 같은 모음들을 조합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 이런 걸 배우고 있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일본어도 충분히 어려운데 또 다른 언어를 익혀야 한다니 짜증이 났어요. 손가락도 뻣뻣해서 스마트폰 자판을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영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쓴 소설 이야기를 자주 해주면서 격려해 주었죠. 며칠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말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느꼈던 성취감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복잡한 단어들도 쓸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표현들을 익혔죠.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소영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미사키에게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보는 건 어떠냐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서툰데 괜찮을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도해봤습니다. 사랑해라는 세 글자를 한글로 써서 미사키에게 보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미사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바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하더군요. 미사키가 말하길 할머니의 첫 한글 메시지를 받고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신기했거든요. 그 성공에 힘입어 더 큰 도전을 해봤습니다. 유미에게도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는 간단한 인사를 보냈죠. 유미의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썼나 걱정도 됐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몇 시간 후 유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가 보낸 게 맞느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잘 지낸다고 말해줬어요. 그 짧은 메시지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언어라는 건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말이죠. 한글을 통해 미사키와 유미에게 제 진심을 더 깊이 전달할 수 있게 됐었어요. 며칠 더 지나자 한글 공부가 즐거워졌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어요. 특히 제 감정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됐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소영 선생님도 제 발전에 놀라워했어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빨리 익히시는 게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감이 더욱 생겼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 미사키와 유미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감정들을 글자로 전달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한글 메시지에 익숙해진 후 이소영 선생님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더 긴 글을 써보는 건 어떠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죠. 손글씨로 쓰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관절이 아프기도 했고 한글 손글씨는 더욱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타이핑하기로 결정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자서전을 한글로 써보자는 이소영 선생님의 제안이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가장 먼저 쓴 건 유미와 멀어졌던 사연이었어요. 왜 딸의 한국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는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편견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죠. 한글로 쓰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글로 나왔어요. 마치 제 마음 깊숙한 곳의 이야기가 한글을 통해 흘러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20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슬픔을 한글로 풀어냈죠. 작가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작가의 길과 현실 사이에서 겪었던 갈등들을 자세히 적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작가라고 생각한다는 마음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금씩 써나갔습니다. 하루에 몇 문단씩이었지만 점점 글이 쌓여갔어요. 한글로 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미사키가 제 글을 읽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서투른 한글로 쓴 글을 손녀가 읽는다는 게 민망했거든요. 하지만 미사키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보여줬어요. 그런데 미사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대학교 졸업작품으로 제출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로 직접 읽어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미사키의 열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녹음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쓴 한글 자서전을 직접 읽으면서 미사키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사키는 정말 멋진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이야기에 적절한 배경음악과 이미지를 넣어서 감동적인 작품으로 완성했어요. 졸업작품 발표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사키가 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댓글들을 보니 감동받았다는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같은 제1교포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자신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면서 공감한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일주일 만에 영상 조회수가 수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 평범한 인생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작가라는 것을요. 미사키가 만든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놀란 건 시니어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또래 어르신들이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며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제1교포 어르신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도쿄 시내 여러 문화센터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 문의가 폭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참여자가 서너 명이던 수업에 수십 명이 몰려들었다고 하더군요. 어르신들이 말하길 제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문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죠. 기자가 찾아와서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왜 한글을 배우게 됐는지, 과정이 어땠는지 묻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연이어 연락이 오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평범한 할머니였던 제가 갑자기 이런 주목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저를 찾아와 한글 배우는 방법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가 동네 유명 인사가 된 기분이었죠. 이소영 선생님도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제 영상 덕분에 한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하더군요. 여러 기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바빠졌다고 했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니어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려 했어요. TV에 나간다는 게 너무 큰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미사키가 설득했습니다. 미사키가 말하길 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1교포 커뮤니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덧붙였죠. 결국 촬영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이 집에 와서 제 일상을 촬영했어요. 한글 공부하는 모습부터 이소영 선생님과 수업하는 장면까지 자세히 담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쓴 한글 자서전을 카메라 앞에서 직접 읽는 장면이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감동했다는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특히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 개설 문의가 늘어났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저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딸 유미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에서 방송을 본 유미가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자랑스럽다고 말해줬거든요. 그 순간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거주 일본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깜짝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 놀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웠지만 유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미사키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할머니의 한글 여행이 완성되려면 한국에 가봐야 한다고 설득했죠. 결국 용기를 내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났습니다. 유미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15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한국 사람 같아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 딸이었어요. 유미의 집에서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12살 민수와 9살 은지였어요. 아이들이 서툰 일본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며칠간 한국에서 지내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거리에서 한글 간판들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몇 글자씩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유미의 제안으로 가족 앞에서 제 자서전을 낭독할 때였습니다. 한글로 쓴 제 인생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미와 멀어졌던 이유, 그리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던 마음을 솔직하게 읽어내려갔어요. 민수와 은지가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의 한국어가 신기하다면서 박수를 쳐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유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노력해주신 걸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어라는 게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제가 얻은 건 새로운 언어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회복,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었어요.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유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글을 배워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되돌아보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손녀의 작은 제안에서 시작된 한글 공부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준 건 한글이었습니다. 일본어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을 한글을 통해 전달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언어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를 잇고 기술과 감정을 연결하며 무엇보다 사랑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가 만든 기적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해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